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레미안 퍼스트 팰리스. 새벽 6시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이성호 관리인은 늘 그랬듯 가장 먼저 출근해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차선을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체격의 이성호는 아파트에서 가장 신뢰받는 관리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이 좋았다. 조용한 주차장을 걸으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이 순간이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깨끗한 주차장을 만들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청소 담당 정혜숙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남들이 보면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이성호는 그녀를 존경했다. 혼자서 두 아들을 서울대에 보낸 대단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애숙 씨야말로 늘 부지런하시네요. 이성호는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그는 정혜숙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진정성이 있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볼보 SUV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운전석에는 한지민이 앉아 있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 과장 자리에 오른 그녀는 이 아파트의 셀럽이었다. SNS 팔로워만 해도 10만이 넘었고 매일 아침 그녀의 출근길 사진은 수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차에서 내린 한지민은 명품 백을 한쪽 어깨에 걸치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눈에 이성호와 정혜숙은 그저 배경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정혜숙의 청소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저기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다. 네. 정혜숙이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많은 주차 공간이 있는데 하필 제 자리 앞에서 청소하세요? 정혜숙은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다. 이성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만 한지민은 이미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한지민의 오만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관리사무소에 사소한 민원을 넣고 SNS에는 우회적으로 관리인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받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라는 그녀의 글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성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새벽에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나와 눈을 치웠고 비가 오는 날이면 주차장 물 청소를 더 꼼꼼히 했다. 그의 성실함을 아는 다른 입주민들은 오히려 한지민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운명의 사건이 일어났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하려 서두르던 한지민의 볼보 차량이 주차장 벽면에 크게 긁힌 것이다. 후진 중 실수로 벽을 긁은 것이었지만 그녀는 즉시 관리사무소로 전화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주차장 관리가 이렇게나 엉망인데 제 차가 멀쩡할 리가 있나요? 이성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상황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뭐라고요? 제가 왜 그걸 봐야 하는데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지민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SNS에 관리인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관리인 주제에 입주민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성호는 조용히 CCTV 영상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는 한지민이 급하게 후진하다 실수로 차를 긁고 주변을 살피다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였기에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았다. 한지민의 SNS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갑질 관리인 고발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녀의 글은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다. 영상 크리에이터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관리인들의 횡포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제 차가 긁혔는데 CCTV를 확인하라뇨? 관리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관리인들 진짜 건방지더라고요. 월급 받고 일하면서 저렇게 무책임해도 되나요? 댓글들은 계속해서 달렸고 한지민의 팔로워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녀는 추가 게시물을 올렸다. 제가 여기서 살면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폭로하려고 합니다. 관리인의 태도,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아파트 주민 온라인 카페에도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주민들이 이성호의 평소 언행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아는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 관리인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매일 아침 저렇게 성실하신 분을. 한지민은 변호사까지 불렀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관리사무소에 들어섰다. 의뢰인의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가요? 이 정도면 업무상 과실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성호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경찰이 오시면 함께 확인하시죠. 한지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그 말씀만 하세요? 당신 이러다 경찰서 가게 될 거예요. 정혜숙이 청소도구를 들고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았다. 그녀는 이성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때였다.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베테랑처럼 보이는 형사가 앞장서서 들어왔다. 한지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이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CCTV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모니터 앞으로 모였다. 이성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새벽의 주차장이 화면에 나타났다. 시간은 오전 7시 15분. 한지민의 볼보 차량이 화면에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었다. 관리사무소의 공기가 무거웠다. 형사들이 모니터 앞에 자리를 잡고 한지민과 그녀의 변호사도 그 뒤에 섰다. 이성호는 조용히 마우스를 움직여 해당 시간의 영상을 찾았다. 여기가 오늘 새벽 7시 15분입니다. 화면에는 한지민의 볼보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 벽면을 긁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차에서 내린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고 급하게 자리를 뜨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베테랑 형사가 영상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 이성호를 바라보았다. 혹시 맞나요? 12년 전 강남서에서요. 형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한지민이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는 순간 젊은 형사가 벌떡 일어났다. 아, 과장님. 이분이 조용히 해. 선배 형사가 후배의 말을 자르며 이성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네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관리인일 뿐인데요, 뭘. 이성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무슨 일이죠? 한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이분을 모르시나요? 전직 한강건설 회장님이신데. 순간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한지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의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다. 그게 무슨... 한지민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12년 전 제가 처음 형사가 됐을 때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졌죠. 한강건설 이성호 회장님께서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해 주셨어요. 형사의 말이 이어졌다. 30년 동안 한강건설을 이끌며 수많은 건물을 세운 이성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았다. 회장직도, 재산도, 명예로운 자리도. 언론은 떠들썩했고 제게는 충격에 빠졌다. 미친 짓이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지민이 떨며 입을 뗐다. 그런데 왜 여기서 관리인을? 이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진정한 봉사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밟고 섰을 때 보이는 세상이 더 아름답더군요. 한지민의 SNS에 올라온 글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관리사무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한강건설 이성호 전 회장이 우리 아파트 관리인이었다니. 정혜숙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치며 인사를 나눈 사람이 그런 큰 인물이었다니. 형사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변호사도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한지민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일 아침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않고 지나쳤던 순간들. SNS에 무시하는 글을 올렸던 날들. 그리고 오늘 아침 자신의 실수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비열한 행동까지. 밖에서는 벌써 이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지민의 SNS 계정으로 악성 댓글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한강건설 회장님을 그렇게 무시했다니. 요즘 젊은이들 정말 뭘 모르네. 인성이 이렇게나 막장이라니. 이성호는 여전히 묵묵히 CCTV 화면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처럼 담담한 얼굴이었다. 문득 12년 전 자신의 사임을 발표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표정이었을까?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담담한 일이었던가? 밖에서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한지민은 일주일째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그녀의 SNS는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갑질녀, 염치 없는 젊은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달렸다. 한강건설 회장 출신의 아파트 관리인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에는 이성호에 대한 과거 기사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30년 전 부도 위기의 중견 건설사를 인수해 대형 건설회사로 키워낸 이야기.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했던 일화.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업계의 관행을 바꿔놓았던 시절. 12년 전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과 함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던 뉴스까지. 한지민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내려다보았다. 이성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주차장을 점검했다. 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는 없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SNS에 올린 글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한지민 과장님, 아시나요? 우리 회장님과
이성호 회장님은 30년 지기 친구 사이셨답니다. 인사팀 차장의 말에 한지민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본사 건물. 그 건물도 한강건설이 지은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의 차가운 눈빛.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한 기운. 무엇보다 정혜숙 아주머니를 마주칠 때면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한지민은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성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성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자리에 앉으라 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봉사활동은 어떨까요? 매주 토요일 우리 단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말동무도 해드리고요. 한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이성호의 눈빛은 늘 그랬듯 따뜻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성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30년 동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라는 걸. 사무실 창밖으로 늦은 밤의 아파트 단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한지민은 그제야 이 풍경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이곳의 평화로움을, 누군가의 정성과 봉사로 만들어진 일상을. 네, 하겠습니다. 한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봉사활동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성호는 빙그레 웃었다. 젊은 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오만했던 그 시절, 우연한 계기로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된 그때처럼. 다음 날 아침 한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정혜숙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정혜숙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묵묵히 빗자루 하나를 건넸다. 멀리서 이성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서서히 주차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1년 후, 이른 봄의 어느 아침. 경로당 앞 작은 정원에서는 한지민이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출근 전 이른 아침, 퇴근 후의 저녁, 그녀는 틈틈이 이곳을 찾았다. 지민아, 벌써 왔어? 정혜숙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이제는 서로를 친딸, 친모처럼 아끼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네, 오늘 심을 꽃들이 도착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심으려고요. 한지민은 흙 묻은 손을 털며 일어섰다. 그녀의 SNS는 여전히 10만 팔로워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갑질녀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 이야기,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파트 주민들과 나누는 따뜻한 일상의 순간들. 요즘 젊은이들, 이런 걸 배워야 해. 세상에 이런 청년도 있구나. 감동이에요. 진정한 인플루언서는 이런 거죠. 댓글들도 달라졌다. 회사로 복귀한 한지민은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맡고 있었다. 겸손과 봉사 정신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그녀가 진행하는 강의는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1년 전의 저는 그저 돈과 명예, 인정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묵묵히 주차장을 청소하시는 분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지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대기업 회장직에서 내려와 아파트 관리인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인생의 진정한 가치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성호는 이른 아침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서너 명의 입주민들이 그와 함께 단지를 돌았다. 한지민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제 곧 은퇴하신다면서요? 한 입주민이 물었다. 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이성호가 미소 지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때 멀리서 한지민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제는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캔버스백을 메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다. 이 선생님, 오늘 마지막 출근이시죠? 그렇네요. 제가 선생님 후임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성호의 눈이 커졌다. 회사는 어쩌고요? 사표 냈어요.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서요.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한지민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선생님께서 제게 그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제가 선생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저 멀리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이 보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민 씨가 여기 있다면 난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네요. 이성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봄볕이 온 단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아침이었다.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백화점이 겨울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외벽은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고 정문 앞에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마이바흐가 줄지어 서 있었다.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운전기사들은 자리를 지켰다. VIP 라운지는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손님들로 북적였다. 전날 밤 파티에서 입었던 샤넬과 구찌, 생로랑의 드레스를 뽐내는 여성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천박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서유진은 라운지 안쪽 창가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근 출시된 3천만 원대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 백이 의자에 대충 던져져 있었다.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유진아,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며? 시어머니의 독설이 또 시작됐다. 전날 있었던 가문의 송년회 사진과 함께
날카로운 문자가 도착했다. 서유진의 동서가 찍은 초음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쌍둥이란다. 우리 며느리는 언제쯤 기쁜 소식을 전해줄까? 우리 가문에 대를 이을 아들이 꼭 필요한데. 참, 이번 주 목요일에 유명한 한의원을 예약해뒀어. 거기 원장님이 불임 치료에 신기가 있다더라. 서유진은 손톱으로 가죽 소파를 긁었다. 이미 15번째 시험관 시술이었다. 매일 아침 기초 체온을 재고 호르몬제를 맞고 한약을 마시는 생활이 5년째였다. 몸은 붓고 여드름이 났다.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우울증 약도 하루 3알씩 먹었다. 남편 강민우는 요즘 들어 늦은 퇴근과 해외 출장이 더욱 잦아졌다. 어젯밤에도 긴급 출장이란다. 그의 와이셔츠에서 나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분명 여자의 향이었다. 서유진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소개한 여자, 남편의 대학 후배였다. 한 달 전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았다. 오빠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서유진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진행한 일이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다. 쇼핑은 그나마 그녀를 위로하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명품을 살 때만큼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가 된 것 같았다. 13개의 에르메스 백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이 그녀의 허영과 공허함을 증명했다. 사모님, 커피 리필 해드릴까요? 서유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직원을 쳐다봤다. 됐어요. 이미 식었잖아요. 이런 찬 커피를 누가 마시겠어요? 새로 간 내린 걸로 가져오세요.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가져갔다. 서유진은 입가에 냉소를 띄웠다. 최소한 이곳에서는 자신이 여왕이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곳. 그녀의 왕국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백화점 1층으로 향했다. 새로 들어온 프랑스 수제 초콜릿이 있다고 했다. 박스당 100만 원이라고? 상관없었다. 어차피 돈은 남편 카드로 긁을 것이다. 그의 불륜에 대한 작은 복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통쾌했다. 가죽 부추굽이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울렸다. 서유진은 초콜릿 매장 앞에 섰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방금 도착한 듯한 신상품이 가득했다. 프랑스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하루 동안 만든 한정판이었다. 전 세계 100개 한정, 가격은 박스당 100만 원. 직원이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오늘 아침에 출고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현재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유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카드를 꺼냈다. 3개 다 주세요. 300만 원짜리 초콜릿. 그녀는 비닐봉지에 담긴 초콜릿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지금쯤 문자가 갔겠네. 그때였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초콜릿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박정순 할머니였다. 손녀의 생일 선물을 사러 나온 참이었다. 다음 주면 10살이 되는 손녀 아이는 요즘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초콜릿 진열장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손녀가 초콜릿을 좋아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다. 3달 동안 모은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 비닐봉지를 만졌다. 화구 세트 카탈로그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아침을 걸은 탓이었다. 할머니는 기둥을 붙잡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유진은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백화점 직원들이 달려와 노인을 부축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다는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서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런 초라한 노인네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녀는 일부러 초콜릿을 하나 꺼내 포장을 뜯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서유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초콜릿을 베어 물었다. 은박지를 구기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서유진은 씹다 만 초콜릿을 다시 은박지에 뱉었다. 그리고 은박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은박지가 대리석 바닥에 나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동네 슈퍼에나 가세요. 정순 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숙여 은박지를 주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부세요. 서유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해 보여서. 그러면 왜 남의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요. 서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은박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순간 서유진이 들고 있던 초콜릿 박스를 바닥에 던졌다. 고급 초콜릿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이게 얼마짜리 초콜릿인 줄 알아요? 당신 몇 달 용돈보다 비싼 초콜릿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서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발로 밟았다. 값비싼 초콜릿이 부츠 밑창에서 으스러졌다. 이런 거 제가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어요. 보세요. 그녀는 남은 2박스의 초콜릿도 바닥에 던졌다. 300만 원어치의 초콜릿이 처참하게 부서졌다. 주변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이게 제가 10분 동안 쓴 돈이에요. 당신은 평생 모아도 못 쓸 돈이겠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주머니 속 화구 세트 카탈로그를 꼭 쥐었다. 10살 손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무슨 일입니까?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강태우 부사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상황을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임원들이 뒤따랐다. 오늘은 백화점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다. 박 여사님. 부사장이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바닥에는 깨진 초콜릿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고급 카카오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부사장의 눈빛이 서유진을 향했다. 손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서유진은 어리둥절했다. 이 백화점이 개점한 지 정확히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백화점의 새로운 문화센터 증축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부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임원이 달려와 속삭였다. 부사장님, 기자들이 아래 있습니다. 30주년 기념식 때문에 나와 있던 기자들이요.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행동이 모두 카메라에 찍혔을 것이다. 부사장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분은 우리 백화점의 실소유주이십니다. 20년 전 IMF 시절 3,000명 직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이시죠. 서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서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정순 여사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IMF 때 계약직이었던 저를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셨죠. 제 아버지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셨고 어머니 치매 투병 때도
도와주셨습니다.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에 모여있던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여직원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박 여사님께서 저희 삼남매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셨어요. 또 다른 직원이 말을 이었다. 저희 아들이 백혈병으로 힘들 때 여사님께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매년 수백억 원의 장학금, 직원 자녀 전원, 학자금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센터 무료 강좌, 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 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밟아 부순 초콜릿 부스러기가 무릎을 더럽혔다. 입고 있던 몇 천만 원짜리 원피스가 망가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앞으로의 3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문화센터는 우리 지은이를 위한 거예요. 부사장이 눈물을 훔쳤다. 네, 여사님의 손녀 지은이를 위한 예술치료센터가 될 것입니다. 소아암 환자들이 무료로 예술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요. 서유진은 그제서야 할머니 주머니 속 구겨진 화구 세트 카탈로그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생일 선물이 아니었다. 항암 치료로 고통받는 손녀를 위한 희망이었다. 서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의 초콜릿 부스러기와 섞였다. 300만 원짜리 초콜릿은 이제 더러운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강 부사장은 서유진과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부사장실은 백화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서유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다. 강태우 부사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VIP 회원 자격 박탈 통지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 일은 이미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SNS에도 영상이 퍼지고 있고요. 부사장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서유진이 초콜릿을 던지고 밟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갑질, 명품으로 뽐내는 한심한 여자. 서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박정순 여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대단한 분입니다. 부사장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1997년 IMF 시절 찍은 사진들이었다. 젊은 박정순이 직원들과 함께 바닥을 닦고 짐을 나르고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때 여사님은 이미 재벌가의 며느리셨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을 포기하자는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백화점을 살리기로 결심하셨죠. 청담동 땅을 팔고 강남의 빌딩을 처분했습니다.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팔아 직원들 월급을 주셨어요. 부사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이게 지은이입니다.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죠. 여사님은 손녀의 치료비로 수십억을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매년 수백억을 기부하세요. 지은이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요. 서유진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었다. 오늘 발표하려 했던 문화센터는 자신처럼 아픈 친구들도 그리게 해주면 안 되느냐는 지은이의 제안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림을 그리며 버텼거든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사님은 손녀의 소원을 위해 사제 3천억을 출연하셨어요. 예술치료센터를 만들기로 하신 거죠. 오늘은
그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건물 조감도가 떴다. 희망예술치료센터라는 이름이 보였다. 아시다시피 여사님은 지금도 낡은 회색 코트를 입으시죠. 명품 대신 환자들을 위해 돈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향해 던진 초콜릿은 사실은 아픈 아이들을 위한 기부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허영과 사치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여사님께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6층 문구점에 계실 겁니다. 손녀의 생일 선물을 고르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부사장이 일어났다. 사무실에서 나온 서유진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3천만 원대 원피스, 진주 목걸이.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로 역겨운 민낯이 비쳐 보였다. 구토가 올라왔다. 변기를 붙잡고 몸을 떨었다. 자신이 던지고 밟아버린 초콜릿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파고들었다. 완벽한 메이크업이 눈물에 번졌다. 6층 문구점 앞에서 멈춰섰다. 박정순 할머니는 아직도 화구 세트를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서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백화점의 실소유주이면서도 손녀의 생일 선물을 고르는데 1시간 넘게 고민하는 모습. 수백억을 기부하면서도 직접 쓰레기를 줍는 그 겸손함.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정순 할머니였다. 서유진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괴로운 신음 같은 것이었다. 박 여사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어머, 아까 그 예쁜 분이네. 서유진은 그 순간 무너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유진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부끄러웠다. 명품으로 치장한 허영, 타인을 무시하던 오만함, 자신의 불행에만 빠져 세상을 원망하던 이기심까지. 할머니는 서유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면 다른 손님들이 놀라잖아요. 할머니는 서유진을 일으켜 문구점 옆 카페로 데려갔다. 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다. 할머니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한 아이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우리 지은이가 그렸어요. 처음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예요. 그림 속에는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꽃잎 하나하나에 아이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지은이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해바라기처럼 햇살을 보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예쁜 꽃이 피니까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은이는 하루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프다고 징징대는 법이 없죠. 대신 그림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처음엔 해바라기만 그리더니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그림도 그려요. 지갑에서 또 다른 그림이 나왔다. 병원 놀이방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건강해지면 멋진 그림을 더 많이 그릴 거예요. 아픈 친구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요 지은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서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불임 문제로 세상을 원망하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이 세상에는 더 큰 아픔을 안고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서유진이 입을 열었다. 여사님,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쓰레기를, 초콜릿을. 알아요. 서유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 봤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도 알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렇게 예쁘고 고운 분이 왜 저렇게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을까 내내 궁금했거든요. 당신 눈에서 제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어요. 서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의 압박, 멀어져가는 남편, 끝나지 않는 불임시술, 내연녀의 임신 성공 사실을 알게 된 것, 공허한 쇼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까지. 할머니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때 그녀도 서유진처럼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았다.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 남편과의 갈등, 끝없는 병원 치료까지 모든 게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달랐다. 주변의 압박에도 아내를 믿고 기다려주었다. 함께 고난을 견뎌냈고 결국 좋은 결실을 맺었다. IMF 때는 큰 어려움도 겪었지만 부부가 힘을 모아 그 시절도 이겨냈다. 할머니는 서유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당장 이혼을 하세요. 이런 배신을 한 사람과는 새 출발이 불가능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런 일을 꾸몄다면 더더욱이요. 할머니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명함이었다. 내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위자료도 꼭 받으세요. 당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 불임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 시어머니의 계획적 불륜 교사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내세요. 그게 당신의 새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예요. 그동안 잊고 있던 미술도 다시 시작하고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해보세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굳게 마음을 먹은 서유진은 집으로 돌아가 당장 절차를 시작했다. 할머니가 소개한 변호사는 유능했다.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불륜을 주선했다는 증거,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은 차고 넘쳤으니까. 결국 서유진은 파격적인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유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지은이의 병실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지은이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푸른 나비, 무지개 빛 풍선, 하얀 구름. 아이다운 순수함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어느 날 주치의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지은이의 항암 치료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미술 치료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지은이가 투병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정순 할머니는 서유진에게 제안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 미술치료실을 만들자고. 처음에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점차 소문이 나면서 찾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서유진은 그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김태준을 만났다. 소아암 전문의였던 그는 지은이의 주치의였다. 환자들을 위해 주말마다 봉사를 오는 그를 보며 서유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었다. 1년이 지났다. 지은이는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미술학교에 다니며 자신처럼 아픈 친구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병원 곳곳에는 지은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렸다.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그림은 희망이 되었다. 서유진과 태준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 대신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이 식장을 가득 채웠다. 백화점 전시관에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전시였다. 지은이의 그림이 전시회의 중심이었다. 박정순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지은이가 그린 그림 앞에서였다. 할머니와 서유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할머니와 선생님께 새로운 봄이 왔어요.